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의 최준영입니다. 하루하루가 점점 빠르게 AI가 우리 일상을 점점 이제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발전은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프롬프트 해가지고 원하는 거 물어봐서 답해주는 것도 신기한데 이제는 에이전트 그다음에 오픈크로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직접 들어와가지고 지들이 알아서 예약도 해주고 메일도 보내고 기타 등등 역할을 하는 그러한 쪽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런 AI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잘 적응하고 있는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개인도, 기업도 모두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좀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김명훈 변리사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로펌에서 이 변리사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들 텐데 어떻게 이 AI와 관련된 또 우리 율촌에 입사를 하게 된 그리고 하시는 일 기타 등등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2008년부터 이제 로펌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변리사다 보니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율촌에서는 IP테크 부문에서 이제 변리사와 외국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컴퓨터 공학도 있고 또 이제 법학도 네.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크로스 섹션 부분인 요새 이제 인공지능과 네네. 관련돼서 일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부터 이제 인공지능 관련 법률에 대한 어떤 업무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업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전공하시고 법률도 전공하시고 법학도 전공하시고 육각형 인재시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 AI와 관련된 문의라든지 업무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한 2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네.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에서 질문을 주시긴 했지만 그게 인공지능에 엄청 특화된 그런 네네. 질문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 2년 정도 최근간에는 정말 많이 늘어난 것 정말 같아요. 많이 늘어났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서 네. 관련된 질문들이 많아진 것도 있고 네.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소송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AI 있어요. 관련 소송.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언론사와 이제 인공지능 이제 플랫폼 개발 회사 간의 어떤 소송도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썼다 이런 네, 이야기.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네네. 독일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판결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네.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이제 데이터 저작권자들의 어떤 좀 위기 의식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또 방어적인 목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시나리오 작가의 어떤 그 시나리오들을 네네. 인공지능이 다 학습해서 앞으로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을 계속 만들어낸다든지 네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배우들도 네. 본인의 얼굴을 다 학습해서 인공지능이 연기하는 비디오를 만들어내거나 그렇죠. 드라마를 만들어내면 사실 본인들의 어떤 좀 이제 위기 의식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홈쇼핑에서도 이제 AI를 이용한 모델이 등장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 네. 이러다가 정말 저희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 네네. 관련해서도 이제 또 질문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사실 저희 율촌에서도 이제 아이율이라는 이름의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발송해드리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율촌에서도 자체적으로 AI를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요거와 관련돼서 변리사님 나오신 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율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고 사실 이제 로펌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율촌 내부 전문가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인공지능이다. 네. 내부 업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율촌 내에는 이제 지식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방대한 저희 자료가 이제 관리가 되고 저희 자료는 있고. 다 디지털로 관리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이제 외부에 있는 판례나 정책 자료 같은 이제 외부 자료들을 다 통합해서 네. 이제 저희가 전문가들이 검색하려면 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찾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제
컨텍스트나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분석해서 네.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딸깍하고 그냥 아무것도 일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를 도와서 일을 해주기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이제 아까 이 학습과 관련된 데이터, 무엇을 썼냐라는 건데, 자관 율초는 자체적으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데이터들도 있고, 공개되어 있는 오픈된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 준비서부터 최종적으로 사용자,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죠? 거의 준비 단계부터 하면 한 2, 3년 이상 2, 3년 걸린 정도. 것 같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이 법률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이제 뭐 법률이라고 하는 이제 레퍼런스가 있고 또 판례라는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 적용에 상당히 좋다,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변리사님 주변에서도 이제 이 아이유를 써본 사람들의 반응 어떠신가요, 보면은? 일단 전에는 키워드 서치 정도 수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는 아예 뭐 문장으로도 넣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언어 간의 어떤 호환도 가능하고 네. 또 이게 문장으로 넣는다고 해서 이게 문장과 똑같은 것만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해서 이제 검색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확실히 업무 효율성은 이제 증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안인데, 보통 회사에서 챗 GPT를 쓴다라고 하면 회사의 업무면 회사의 내용들을 이제 다 업로드해버리죠. 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로펌이다 보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회사 내부의 어떤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에서 훨씬 네. 보안성이 이제 강화된 그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써보니까 효율성이 좋아지니까 업무 강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로펌뿐만, 리걸 쪽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인공지능이 기존의 어떤 사람들의 업무를 대체하면서 네. 사람들의 일자리나 일들을 줄여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네네. 일단 제 생각에는 물론 변호사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도와주고 대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나머지 시간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가치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데 일조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저희 지금 율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아이율 이야기 잠깐 해봤고요. 사실 이제 많은 아까 처음에 변리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AI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입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이제 지난 1월 2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 법이죠. 정식 명칭은 좀 깁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데 2024년에 제정이 돼서 이번에 시작이 이제 된 거죠. 시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기본법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준수 사항들이 생기게 됐는데, 변리사님이 보시기에 이 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통과된 지는 벌써 꽤 됐고 이제 시행이 이제 됐는데 그 사이에 적응이 좀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준비 상태가 좀 많이 부족합니까? 이게 좀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케바케다. 네, 예. 어떤 회사는 사실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네. 어떤 회사는 좀 아직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좀 어쨌든 규제도 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좀 천천히 하자 천천히 이런 하자.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리사님이 보시기에 이건 정말 좀 주의해야 되는데 싶은 네. 것들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인식의 전환인 것 같아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사실 전혀 없다는 게 뭐 개별법에 따라서는 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인공지능에 특화된 규제는 사실상 없었거든요. 남들보다 빨리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내는 게 최대 목표지 그렇죠.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규제법이 처음으로 나왔고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만 좀 집중을 했었다면 네네. 이제 어떤 법적 책임도 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법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규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떤 걸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인지를 하고 그걸 이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네네, 3가지. 인식을 해야 되는 네네. 부분.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고영향인지 여부를 판단을 고영향. 해야 된다. 네네. 라는 거고, 이건 이미 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10가지 분야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인간의 신체 안전 생명 기본권에 이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고영향에 해당이 되는데, 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렇죠. 라고 했을 때 기본법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내용은 되게 많은데 네.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가장 중요한 건 네. 결국에는 그 설명 가능성을 위한 어떤 기록 보관 체계를 만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개발할 때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그리고 모델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지, 네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문서화를 하고 네네. 남겨놓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네. 관련된 의무들이 있어요. 그게 그렇죠. 이제 뭐 고지 의무, 표시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 중요하고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누가 이 회사 내에서 이걸 이제 관리하고 통제하고 제어할 건지를 좀 정하는 것. 그래서 관리 부서와 관리자를 정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RNR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가져왔다라고 네. 하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킬 거고 어떻게 보관하고 언제 폐기할 건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그리고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면 모델을 처음에 이제 개발해서 나중에 활용할 때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의 어떤 가이드라인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 내에서 정하고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다 이제 잘 신경 써야 될 사항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 사람, 다 조직 모두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살펴보죠. 일단은 이제 고영향 AI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이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불평 또는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법이야 이미 만들어졌습니다만. 맞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일단 일례로 인간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중대한. 중대한이 얼마나 중대한 거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뭐 인공지능이라는 사실 그 개념 용어도 엄청 오래된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이 뭐가 인공지능이냐? 맞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사실 뭐 저희가 지금 거거든요. 쓰는 것은 이제 LLM이라고 하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 여러 다양한 그렇죠.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회사에서 쓰는 종류의 IT 시스템도 그럼 인공지능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해보실 수가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내장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애매한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입법 기술상의 네. 좀 방법이지 않아 유도된 유연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AI는 산업별로 뭐 기술별로 정말 다양한 곳에 지금 다 그렇죠. 쓰이고 있는데 네. 이거를 핀포인트해서 다 개별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려우니까. 실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산업이 엄청나게 계속 발전을 할 텐데 그걸 따라갈 수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법도 비슷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본법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제를 하고 네. 그다음에 고시나 시행령이나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는 게 이제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EU AI 액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비슷한 체계로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네. 이게 모호하니까 그러니까요. 엄청 불확실을 하잖아요. 우리는 고용형 아닙니다라고 일단은 부정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물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게 계속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축적이 되면서 점점 명확해질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결국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가 사실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모호한데 이거 뭐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는 AI한테 물어봐도 사실은 잘 모를 모를 것 같아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면은. 네. 그래서 기업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뭐 아까 말씀 주신 고영향이다라고 네.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게 고영향인지 아닌지가 저는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네. 이게 고영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체계를 갖추고 오히려 이 애매할 때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거죠, 회사 내에서는. 변리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했는지 자료도 있어야 되고 네. 논리도 잘 보관해 놓고 뭐 증거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걸 회사에서는 정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냥 우리는 고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자 애매하면 네. 그리고 관련 의무를 지키자라고 보수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고영향이 아니다라고 보자 애매하니까 왜 아니지? 그 아닌지는 왠지 모르겠죠. 그냥 정하는 거죠. 내부적 가이드라인을. 그리고선 이제 지키지 않는 걸로 네. 관련된 고영향이 아니니까 뭐 의무가 없겠죠. 아니면 또 이 고영향이다 아니다 애매하면 아닌 걸로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어떤 그 구조나 이런 걸 아예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예 한계를 설정을 해서 그렇죠. 고용행의 그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도록. 맞습니다. 아니면
기본법 33조에 보면 아예 고영향인지 여부를 판단을 또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기부에 그런 걸 또 신청을 하는 것도 예. 방법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정한다. 정하는 게. 네, 그게 지금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변리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용자와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점점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제 시작됐다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보면.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고영향 AI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을 텐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 율촌이나 김명훈 변리사님께 연락 주시면 제일 좋은 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거보다는 훨씬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챙겨야 될 거는 이제 생성형 AI 표시 의무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 배경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용자 보호 쪽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제 네.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라는 만들었다. 거를 이용자에게 표시해라라는 네. 이제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사전 고지, 사전 고지, 그리고 표시 의무, 표시, 그리고 딥페이크 컨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예. 하나씩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사전 고지 의무는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하기 직전에 네네. 이용자한테 이게 인공지능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라고 알려줘라 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들어간 노트북을 네. 판매한다 아. 라고 하면 그 뭐 매뉴얼이든 네네. 뭐 약관이든 이런 데다가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표시 의무. 이것은 결과물은 AI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미지 생성 플랫폼이다라고 네. 하면 뭐 사용자가 거기서 이제 뭔가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미지가 나오면 네. 이거는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뭐 이렇게 뭐 문구를 넣든지 이렇게 네.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딥페이크에 대한 표시 의무인데, 딥페이크는 이제 실제인지 인공지능이 만들었는지 헷갈리는 뭐 음성, 영상 이런 것들을 다 딥페이크라고 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표시 의무를 지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씩 보면 다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 쓰는 그 사진 찍을 때 쓰는 필터나 네. 이 AI 생성한 이미지나 이 뭐가 더 고지실까 그렇죠.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어떻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이제 네.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점은 이제 비교적 명확한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시 방법에 있어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두 가지를 하라라고 네.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대로 골라 써도 되는 건가요? 일단 이거는 뭐 기업이 골라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사업의 유형이 어떤 거냐에 따라 사실 결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내에 표시하는 경우, 뭐 네.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생성 광고 플랫폼이다. 이미지가 있으면 밑에다가 네. AI로 생성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거는 사람이 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용자가 알려면 거기에 네네. 표시를 해야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다운로드하는 파일이다. 라고 하면 이제 다운로드 화면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딱 했을 때 제가 파일로 다운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파일 내에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를 해도 된다. 라는 건데, 이거는 화면에다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이고, 다만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건, 네. 기계가 판독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성이나 화면에서 안내를 하도록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은 알아야 된다. 네, 무조건 사람이 알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딥페이크 네네. 생성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딥페이크의 경우에는 네. 좀 더 규제가 엄격하다. 이건 아무래도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인공지능 생성물인지를 헷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무조건 그렇게 하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비교적 좀 쉬운데, 네. 이를테면 이제 AI가 작곡한 음악, 작사한 곡,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곡은 AI가 작곡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거를 이제 만드는 플랫폼에서 네, 그걸 이제 알려줄 수 되는 거죠. 있도록. 네. 그리고 이제 이 뭐 관련해서 AI API를 가져다 쓰는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표시 의무가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 거지? 그쵸. 예, 이게 이용사에 있는 건지 아니면 개발사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나는 믿고 썼는데 나한테 갑자기 표시 의무 안 했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의무가 아니고 저쪽이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서로 책임 미루기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기업에서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여쭤보시는 부분인데, 네. 일단 조금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에 보면 인공지능 사업자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용 사업자와 개발 사업자. 그렇죠. 개발 사업자, 이용 사업자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LLM 뭐 인공지능 기본 모델을 이미지 생성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 그럼 네. 여기는 개발 사업자고 이걸 API로 스타트업이 갖다가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용 사업자가 이용사업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기본법은 개발 사업자의 의무냐, 이용 사업자의 의무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인공지능 사업자의 의무로서 네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되는지가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을 보면 그 내용을 조금 더 가름마를 타고 있는데 네. 크게 보면 모델에 대한 건 개발 사업자, 네. 실제 활용에 대한 건 이용 사업자가 진다라고 크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사안에서는 이용 사업자가 이제 만약에 다른 회사가 그걸 API로 갖다 썼으면 그 회사가 표시 의무를 하는 게 네.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분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개발 예. 사업자, 이용 사업자 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 약관이든 계약이든 서로 좀 명확하게 해놓는 게 네. 불필요한 좀 분쟁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한 가지만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LLM의 이미지 개발 툴을 가져와서 쓴 회사가 네. 이용 사업자냐 아니면 이용자냐 이용자냐? 난 이게- 이용자입니다라고 네. 이야기해버리면 참 또 의무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게 되게 구분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게 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처음에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개발 사업자가. 네. 이걸 갖고 와서 이용 사업자가 그거를 이렇게 꼼짝꼼짝 만들어서 다른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미지 만드는 어떤 플랫폼을 화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네. 이 회사는 이용 사업자예요. 왜냐면 이용사업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이미지 그 만드는 모델을 갖고 와서 회사 내에서 그걸 쓴 다음에 네. 결과물을 만들어서 네. 이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를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예.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단순 이용자가 되기 이용자 때문에 결과물만 제공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의무가 없게 됩니다. 없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를 좀 염두에 두면서 네. 사실은 또 변리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상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드는데 인간의 상식을 좀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법 시행에 따라서 사실 이제 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제 역차별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AI와 관련된 기술 개발 대부분은 저 바다 건너 미국 기업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법 적용이 과연 대상이 되느냐 네. 또 이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국내 뭐 대리인 지정을 뭐 의무화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역차별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변리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만약에 국내 어떤 정부기관에서 자료 제출 요구나 시정 명령을 했을 때 네. 국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걸 따르겠죠. 따르겠죠. 근데 해외 기업은 어떻게 보면 해외에 다 있으니까 네. 대리점도 다 해외에 있고 본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행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에서는 국내 대리인이라는 제도를 둬서 그 접점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건데 이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네.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맞아요. 더 그럴 것 같고.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네. 만약에 그 해외 기업이 한국에서 계속 한국 시장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고 계속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하면 네. 정부의 어떤 그런 조치나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않을까.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네. 번째는 비슷한 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네. 그런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있어요. 있죠. 네. 그리고 거기는 계속 그거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있고 실제 해외 그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매기고 그 실효성 있게 또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는 할 수 있겠다. 다만 약간 인공지능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법들과는. 그렇죠. 뭐냐면 뭐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자료의 대상은 대부분 뭐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알고리즘이 뭐냐,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느냐 이런 것들일 텐데 네. 그거를 과연 영업비밀 같은 자료들을 다 영업 비밀로 간주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다 본사에 있을 텐데 그걸 그렇죠.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건 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돈 벌고 싶으면은 대리인 지정해서 네. 제도에 들어와라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지난번에 이제 오픈 AI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인터뷰나 이런 기사들 보면 대한민국이 미국에 이어서 2위의 시장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돈 잘 버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리인을 아마 지정을 하는 것이 의무가 되겠다라고 네, 맞습니다.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가장 저도 이 AI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우리가 기술이 탑이라면 제도도 탑이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탑3, 어떻게 보면 세계 3위를 목표로 좀 달려가는데 왜 제도만 이 세계 1등이냐? 이거 꼭 만들 필요가 있어? 라는 이제 좀 비판 아닌 비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변리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정말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첫 마디가 뭐 고객 첫 마디가 뭐 그럴 것 맞아요. 같은데.
근데 일단 좀 뭐 좋은 쪽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일단 인공지능 기본법을 전체로 보면 네. 지능이 거의 한 8, 90%? 8, 90%. 제재는 일부기는 해요, 굉장히. 음. 그렇긴 하지만 그 일부의 제재 때문에 기업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만 뭐 예를 들어서 고영향 AI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고영향 AI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 약간 부담은 있지만, 만약에 이게 고영향 AI가 아니다라고 결정이 되면 네. 오히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반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한 증표를 받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법정 리스크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좀 좋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법을 만들 때도 아마 지능과 제재 중간 어디쯤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 자체에 대한 저는 좀 그런 것보단 시행이 너무 빠르지 않냐라는 시행이. 건 저도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인데, 네. 다만 일단 기업에 대한 제재는 1년 이상 유예가 지금 어느 정도 된 상태이고, 유럽의 EU AI 액트도 지금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유예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국제적인 어떤 속도에 발맞춰서 네. 좀 천천히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지능에 대해서 먼저 좀 자리를 잡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사실 AI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의를 지켜보다 보면 30년 전이 생각납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프론티어, 뭐 아무도 없는 어떠한 기존의 법률이나 제도도 미치지 않는 우리들만의 공간이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국가와 제도가 이제 개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는데, 변리사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 같나요? 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기 인터넷이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처럼 네. 앞으로도 인공지능은 이제 그런 세상이 올게 될 것 같고, 음. 물론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엄청 개발되고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네. 지능이 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네. 언젠가는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보호해야 되고, 어떤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 이런 네. 것들도 다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재는 언젠가는 좀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어쨌든 새로운 기술은 이제 사회와 또 개인, 기업을 또 바꿔놓는 동력이 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 사회적으로 관리해야 되나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인공지능 기본법으로 이것을 이제 선제적으로 규율을 하면서 잘 갖고 나가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일단 만들어진 법인 이상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를 이제 관리해야 될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모호한 그리고 해석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을 때는 AI보다는 우리 변리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직접 대면으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김용훈 변리사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AI와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할 때마다 변리사님 또 나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AI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도 한번 새로운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변리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